무엇을 볼까요? 다시 정석전 선교사님과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와디 TV의 정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제 와가지고 언어 훈련을 제하고는 뭐 별로 훈련다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선교지 적응이나 정착을 제대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선교의 약점인데, 제가 42년 정도 이 태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게 두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본인 자신이 별로 느끼지 않아요. 태국 적응이나 정착에 대해서 아직 그 수준이 아닌데 된 것처럼 그냥 알고 지나가. 그러니까 제대로 태국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총회나 선교회가 좀 실수를 한 것이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 훈련이 있어서 언어 배우는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저기 그 훈련을 태국화 시키는 훈련을 선교사들에게 시키는 구체적인 동작이 필요한데, 자신도 그러고 단체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밀려온 거예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지나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버리지. 모르면서 이런 실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 이런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현지 선교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재 한국 선교사들의 상황도 진단해보고, 우리 선배로서 이 태국이면 태국에 적응된 그런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얘기를 한 30분 동안 나누도록 하지.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생각나는 개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적으로 보면은 선교사가 와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언어 훈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교사가 현장에 와서 언어 훈련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선교를 본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갈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뭔가 안내해주고 훈련하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일에 바빠서 한쪽만 봤을 때고 보고 갔을 때는 좌우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제 시니어에 이제 그 대회를 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여간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어쨌든 언어를 잘해야 되고, 선교 현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은 문화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태국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교육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77개 주에서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하고 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참 좋은 책을 내셨는데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은 이걸 책을 쓴 다음에 후배들을 위해서,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하기를, 선교사 학교를 훈련을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훈련원인데 선교사 학교, 이런 걸 이름을 붙이고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 외국과 연계해가지고 학위도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제 책 중에 시작하는 말을 한번 읽어보고
예? 한 3페이지는 읽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시작하는 말. 농학 용어에 착지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나무, 꽃, 식물 등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심었을 때 그 식물이 새로운 토양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그 토양에 적응되어 성장의 기반을 다진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식물은 죽지 않고 그 토양에 적응되어 잘 자라고 끝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 식물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 옮겨 심은 것이 성공한 것이다. 바로 그 나라의 식물이 된 것이다. 선교사는 다른 문화권에 옮겨진 식물과도 같아서 한국적인 토양에서 생소한 토양에 옮겨진 식물처럼 그곳에 착지되고 활착되지 않으면 그 식물이 죽는 것처럼 그 선교사의 선교 사역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당장 나타나기도 하고 한동안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죽기도 하고 오랜 기간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다가 죽기도 하고 제대로 성장하는 것 같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선교사 파송을 받아 도착한 선교지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다른 땅 새로운 나라이다. 선교사는 우선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적응이 우선이다. 그들과 한풀이 되는 것이다. 선교지 사람처럼 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선교사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의 이 땅에 사람이 되는 기간으로 삼았다. 서양 선교사는 선교지에 도착하면 선교지 이해와 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선교 현지에 도착하면 일할 생각부터 한다. 말은 못해도 돈으로 선교사 일을 시작한다. 성질이 급한 것은 아는데 현지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현지 적응의 기회는 잃고 적응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기에 한국 교회는 속없이 좋아하겠지만 이 선교사는 시작부터 실패한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선교 현지 언어 훈련으로 모든 현지 적응 훈련을 마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선교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교지 적응 훈련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나의 교만이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사람들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에 제대로 적응하기까지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그래서 먼저 온 한국인이나 현지인들이 이제 온 한국 사람들의 돈을 보고 그 돈을 빼앗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여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 자금을 다 허비하고 마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선교지 현지인들과 한풀이 되는 날이 선교를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옳다. 선교지 현지인들과 한풀이 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선교사의 많은 노력 또한 필요하다. 선교지에 있기만 하면 자연 성취되는 과업이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선교 적응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는 나중에 나의 사역의 결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지 정착은 선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화성교회나 단체가 이 일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지 선교 현지에서 신임 선교사에게 실시해 주어야 그가 선교 현지에 제대로 적응하게 되고 현지인과 한풀이 되어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므로 본국 화성교회나 현지 수용단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선교사 정착에는 이미 선교지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들을 활용하여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면 쉽게 후배 선교사들을 현지에 정착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론을 지금 써놨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말을 좀 계속 이어가보죠. 앞으로 이제 선배 선교지에 제대로 정착된 말로 마냥 치다 정착된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것도 조직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걸 위해서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심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교만하니까
이거 태국화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와서 활동한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는 사람들부터라도 시작을 한다면은 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초창기에 제가 왔을 때는 뭐 이런 게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사실상. 그러나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30년 전이고 지금 30년 후에 지금 열심히 있었던 선교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노하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들도 다 개발을 해놨고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지금 나이든 시니어가 다시 젊은 시대로 지나가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들이 이 노하우를 가지고 저는 한 곳에 훈련 학교를 만들어서 강사로도 좀 모시고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서 현장 일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는 후배들이 더 일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입반이 있고 뭐 클래스를 나눌 수가 있죠. 신입반도 있고 중간반도 있고 뭐 시니어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효율적으로 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다면 하여간 그 훈련 장소, 교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함께 시행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가 교단은 자기 교단이 주관해야 된다. 네. 자기 교단만이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버리고 태국에서 다른 나라가 못하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저희 때가 초창기 때 왔을 때는 대부분 태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어느 한 교단에 속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어느 학교, 그 교회 가서 이제 앞으로 어느 교단과 일할 것인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앞으로에 적응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길까지, 그리고 비자 쿼타까지 다 확보해 주면서 할 수 있게끔. 네. 요즘 이제 일본에서 조남주 선교사님이 진짜 좋은 샘플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이제 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처음부터 태국어 학교를 세워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여기 태국어 학교가 남았지만은 나중에는 여러 학교들이 생기니까 좀 이제 뭐 수입이 좀 적게 떨어지고 뭐 그렇죠. 그러나 세울 때부터 목적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든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로서의 대접을 받으면서 언어 훈련 받을 때부터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도 투자를 하면서 계속 코로나 이전까지 버텼거든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막 하늘문이 그냥 닫혀버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문 닫는 위치까지 와버렸는데 네. 앞으로도 이 언어 훈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태국의 문화적인 훈련, 지금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사가 돼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할 이 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일을 해야 될 거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많으신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좀만 힘을 합하면 이런 학교를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 후배들도 학교도 있잖아요. 학교도 선교사가 자녀 학교들을 맡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장학금도 좀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좀 하나를 정착할 수 있게끔 해 나간다면은 또 하나 태국 선교에 있어서의 시니어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후배들에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쓴 다음에 앞으로 시니어들이 이 사회를 걸 수 있다 그거요. 근데 우선 사실은 교수 요원이 양성돼야 돼요. 내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을 우선은 이 책을 내가 썼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 책을 읽어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런 종류의 자기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을 써서 같이 만나서 이걸 피차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서 피차 자기 자신이 교수 요원으로 올라서도록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교육과 훈련이요 새롭게 받는 거랑 마찬가지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죠. 왜? 교수 요원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기 아는 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시니어들은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교수 요원이 되도록 이 훈련 학교에 그렇게 하고 제일 처음 오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써놓고 내가 보니까 지금 태국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아요. 중국이나 인도나 뭐 하여튼 그쪽에서 일할 수 없어가지고 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책은 거리가 멀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금 언어가 통화되면 그 다음부터 교만해서 그 언어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왜 이미 기존 선교사들은 죽어도 태국 언어가 그 이상 발전 안 해. 죽어도 안 돼. 왜? 이게 사람에서 교만해가지고 배우려고 안 해. 나는 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기 오랫동안 있다 보면 나 적응됐다, 정착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국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20년을 사역했는데, 내가 인도에서 20년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왔으니까 이건 신임 선교사예요. 태국에. 그 자신을 가지면 되는데, 그래.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나눠보면, 나는 태국말이 많이 필요 없다고. 되게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난 중국 사역을 하니까. 근데 나는 처음부터 한인교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태국말 잘해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태국말을 가르쳐라. 그리고 여기에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태국말로 예배를 해봐라. 그거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태국말도 좋으면 장사도 잘 되잖아. 태국말 장사해야 되는 사람. 살아가는데도 좋고. 그뿐만 아니고 이 선교 마인드가 더 살아나잖아요. 태국말을 보면서 태국 사람 같이 사역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사람도 네가 일단 여기 오면 중국 잊어버리고 태국 선교사 다시 태어나라고. 그럼 태국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태국말 배워봐요. 거기서 거기. 내가 전호진 목사를 만났더니 상당히 태국말이 되더라고.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캄보디아 말을 아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태국말이 상당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전호준 목사님 그 태국말 열심히 배우더라고. 그래서 저 나이에 80좀 됐을 거야 아마. 저 나이에 그 배워가지고 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놓으니까 상당히 모범적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의식구조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자주 이제 우리 사와디 TV에 초청해서 같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전 박사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사와디 듣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많은 시간은 없지만은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새로 오는 사람 도와주는 프로그램 별도로. 그 다음에 이 시니어들 이 사람들 가지고 요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서 교수 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효과적이면은 누구든지 자기도 한번 여기를 와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송 단체나 교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태국이 77개 주인데 네. 도인데 네. 이 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도마다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볼 것인가. 네. 이런 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고요. 훈련에서 훈련하다 보면 예. 정보를 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은 태국의 교단들과도 어떤 협약 관계를 해서 네. 진짜 필요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태국의 현지 교단하고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일단 언어 훈련을 배우면서 태국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태국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태국의 종교도 알아야 되고 네. 우리는 불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불교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뭔가를 알아야 파고 들어가지. 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처음에 온 선교사들에게 제공하는 비자나 이런 모든 거 그리고 언어 훈련 그리고 일반 훈련.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이미 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좀 함께 새롭게 좀 알아야 되겠다 네. 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또 만들고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해도 본인이 교회를 직접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성경 공부 교재가 필요한가. 지금 보면은 선교사님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태국말로 출판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훈련받아갖고 그걸 가지고만 해도 한 텀, 두 텀 사역하는데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네, 사역은. 힘들지 않고. 네. 예. 그러니까 새롭게 하면 모든 걸 다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교회 해가지고 어느 교회가 막 100명 이상 막 부모고 뭐 이런 교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0명 이상 되려면 아마 3세대 정도 가서 자녀 때 가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더 큰 교회까지 생각이 선교사가 무엇보다 선교사가 현지를 이해하고 현지인과 어떻게 손을 잡고 현지인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모터로서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인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못 배워가지고 왔으니까 현장에서 시니어들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투입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 훈련을 마치고 저는 선교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언어 훈련 마치고 여기서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언어 시험을 봤다. 이걸로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신학교를 가든가 신학교가 못 가겠으면은 일반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동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파악을 하고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도 알아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못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진짜 교회든지 선교단체든지 어느 뜻이 있는 분들이 조금만 이걸 관심을 갖고 태국에 일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학교를 세우면은 하여간 건물 안에 그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하고 어느 학교도 세워서 지금 어느 학교 이미 인가받고 있으니까 그걸 해서 어느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여간 종합적으로 하되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태국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뜻 있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네. 그럼 이제 규합을 하고 이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선생들도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을 사람도 생기고 계속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가 선교는 방법과는 좀 다른 더 효과를 나타내는 선교사를 감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태국 사람 보니까 한국 사람, 태국 사람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양떼들을 한국의 목자가 계속 거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지인에게 주었는데 적당한 때 자리 보고 적당한 때 교육자 대접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근데 그것을 말아먹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도 아무 자기 마음에 그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아요. 근데 이 요새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사역하고 한국교회는 더군다나 교회당을 잘 지어주자. 교회당 지어서 한국교회 본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외국에 교회당을 지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 같은 경우는 네비우스 정책을 가지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네비우스 정책으로 봐서는 그걸 받아서 교회당 지어주면 안 되는데 돈은 주니까 돈은 주는데 난 안 넣는다 그러면 그 선교 후원권 떨어져버려요. 한국교회 그런 거요. 입맛에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참 골치 아파. 근데 교회당을 지어주면서도 야 이게 누가 지원해서 지어줬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희들은 이 교회당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것처럼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지원받아 하면서도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돈을 외국에서 모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책도 있고 또 저는 교단 지도자들이라든가 교회 선교 담당자들이 좀 더 이해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짜 효과적인 선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이 책을 썼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시니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거 비슷한 책, 그걸 자기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책이 안 돼도 좋죠. 그래서 그걸 책을 가지고 이제 시니어들이 만나서 디스커션을 하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교수 요원으로서 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태국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 시니어들이 그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박사학위에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논문은 자기가 온 사역 가운데 하나를 어쨌든 정리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여지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사역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사역이나 각 분야들 사역에 있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후배들은 시간 내서 듣지 않으면 몰라요. 배울 기회도 없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얘기해요. 끼리끼리 만나면 그 사람들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그 치앙마이 있는 우리 KPM 선교사들을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뭐 한 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책에만 읽어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는 자기들이 좋은 시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간 나면 또 가서 계속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가지는 시간이 30분뿐이 안 되니까. 조금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사와디 TV 정승회가 이 뱅콕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 정석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지 그간 어떻게 운영해 왔는데 뭐 문제점이 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이 시간에는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오면 분명히 적응을 위한 무슨 훈련이랄지 그래서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선교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나눴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그 교수 요원이 되고 이제 오는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아서 선배들보다는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나누게 돼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중간한 모든 사람도 나도 한번 그걸 통과해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